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노보스 글라즈에 또 새로 나온 요 브레이크 오일. 이름도 멋있어요. SLV. 꼭 이 스타크래프트에서 뭐 있어. 아무튼 SCV인가 뭔가 좀 비슷해요. 저희 노보스 글라즈가 엔진 오일을 필두로 해서 5W30이 일반적인 주력 모델, 0W30이 조금 고급진 오일, 고성능의 040, 그 다음에 이제 뭐 완전히 그냥 되고 세게 가는 540도 있고, 부드러운 하이브리드나 완전히 연비나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020도 나왔고, 이 오일이 너무나 좋아서 지금 뭐 거의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이런 거 보면 다 알잖아요. 싹쓸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션 오일 ROT, 국산차나 일본차에 넣는 노보스 글라즈의 ROT 오일이 나왔고, ZF 전용 오일인 갤브 오일이 나왔죠. 이 오일들 다 써보신 분들 평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오일이 베이스유가 좋고, 이 오일을 정성스럽게 싼 재료를 안 쓰고 잘 만들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생산 단가거든요. 저희가 마진을 줄이고 원재료를 좋은 걸 쓰기 때문에 오일이 좋은 건데, 자, 브레이크 오일은 좀 달라요. 일반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들은 뭐 부드러움이라든가 유막 형성이라든가 윤활이라든가 이런 게 기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브레이크 오일, 저도 비슷하게 알고 있죠. 저랑 같이. 오일이라고 안 하고 플루이드, 액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브레이크 오일은 안에서 윤활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이 리저브 탱크 브레이크 오일이 이렇게 약간 플라스틱 통에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오페라 실린더, 아니면은 얘를 뭐 마스터 실린더라고도 하고, 아무튼 이 텐덤 마스터 실린더, 오페라 실린더 쪽에 있는 오일이 페달을 밟으면 피스톤이 압력을 밀어서 라인을 타고 브레이크 캘리퍼, 디스크가 있는 너클암 쪽에 캘리퍼로 오일이 가서 패드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밟는 힘이 그대로 1대, 여기서 100으로 밟았어? 이 힘이 그대로 가서 100으로 딱 전달되는 게 제일 좋죠. 이걸 케이블로 하면 케이블도 약간 로스가 있는데, 오일들은 약간 수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밟는 만큼 100% 힘이 브레이크 캘리퍼 쪽으로 도달이 안 돼요. 근데 유동점이라고 하거든요. 노보스 글라즈의 이 SLV 브레이크 액은 일단 뭐 조금 뭐 쉽게 설명하면 러시아제입니다. 사람들이 러시아제? 독일제나 이태리제, 미국제도 아니고 러시아제? 그거 뭐야? 그러는데, 자, 브레이크 오일은 수분하고 친해요. 여러분이 알 겁니다. 수분을 머금으면서 오일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내리막길 같은 데서 버스나 트럭들이 베이퍼록 현상, 수분 이게 끓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베이퍼록도 수분하고 관계가 좀 있거든요. 브레이크 액은 수분을 빨아당기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왜? 일반 오일하고 제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오일이 아닙니다. 윤활이나 이런 거를 방청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압력 유지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최우선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일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수분하고 친하면 어떻게 돼요? 수분을 많이 먹을수록 수분은 어느 정도 압축률이 오일보다 쉽기 때문에 수분을 머금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러시아제 뭐가 생각나요? 영하 40도, 시베리안 씹스키, 막 그 다음에 뭐 바이칼, 아주 모스코 다 생각나. 엄청 춥잖아요. 자, 그 추운 데서 오일에서 여러분들이 한겨울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가 이렇게 뻑뻑하지? 유동점이 변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밟았을 때 느낌이 다르고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노보스 글라즈는 그 혹독한 러시아에서 인정받은 최고로 등급이 높고 성능이 높기로 유명한 그 제품으로 만들어진 브레이크 액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 몰랐는데 냉각수하고 브레이크 오일은 러시아제를 되게 많이 쳐줘요. 추운 겨울에 제 성능이 나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제품도 케미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거를 써보면은 일단 도트4고요. 유동점이 다르고 오일 자체가 좋아서 넣는 순간 브레이크를 딱 밟을 때 바로 느낌이 옵니다. 이 내 브레이크 내 발에서 눌려지는 힘이 그대로 캘리퍼로 전달되는 걸 확 느껴요. 그리고 이걸 노보스 게러지에 와서 교체를 하게 되면 저희는 기계를 물려서 모든 리저브 탱크와 오페라 실린더부터 해서 라인과 캘리퍼 있는 오일을 기계 압력으로 다 빼버리죠. 얘로 밀고 나가면서.
그리고 다시 새 걸로 채워서 뭐 일반적으로 주사기를 빼고 발로 밟고 이런 작업으로는 100% 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걸 하는데 여러분들 지방에 멀리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 작업을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요거를 사서 한번 갈아보시면, 근데 불편하시더라도 100% 성능을 느끼고 싶으시면 일반적으로 가볍게 교체하는 거면 2번을 하면 좋죠. 얘로 한번 갈아보고 한 달 정도 타고 나머지로 다시 갈던 하나를 더 사서 가면 완벽하게 100%가 충진이 되는데, 노보스 글라츠의 SLV 브레이크 오일은 다른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과 디퍼렌셜 오일도 저희께 너무 좋아서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지만, 이 브레이크 오일은 여러분 정말 한번 써보면 감탄사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오일,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그 다음에 디퍼렌셜이나 TC 오일, 브레이크 오일 중에 가장 성능이 뛰어난 게 뭐냐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어머니들이 하는 말 있죠. 자식이 여러 명일 때 5손가락 중 무엇을 깨물었을 때 가장 아프냐? 다 똑같아요. 저희 케미컬과 엔진 오일은 전부 다 고성능을 지향하고 있고 전부 다 운전자들이나 사용자들한테 높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을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냉혹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로 들어가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윤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한 3주? 3주 만에. 네, 3주. 태국으로 여행 갔다 오시고, 갔다 아프시고, 와고 아프지. 바쁘시고, 네. 그렇게 저반에서 이제 오랜만에 등장해서 사람들이 그만둔 거 아니냐. 그러겠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없었나 보네. 다시 나온 거 보니까. 자, 오늘 스팅어 중고차 알아가기. 이 차는 되게 의미 있는 리뷰야. 일단은 국내 차 중에서 몇 안 되는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것 중에 후륜. 사실 이 차는 4륜 모델 출고량이 많은데, 네. 제네시스 G70도 그렇고 후륜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차를 만들 때 후륜, 사륜을 별도로 만드는 게 쉽진 않은데 현대기아 자동차가 이걸 한 건 난 되게 잘했다고 보고, 네. 특히나 이 엔진은 3.5, 3.3, 3.3의 트윈 터보에 오. 마력이 370마력대에 토크가 50이 넘고 재원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고 우와. 거기다가 후륜이고 오. 대단한 거지. 그래서 와.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이 있고, 네. 지금 또 중고차 2천만 원이 안 되는 중고차 18년식 오. 9만 킬로.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게러지의 선임 정비 메케닉인 승우가 BMW 330을 타다가 이 차로 바꾼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국산차를 타다 BM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BM도 3 시리즈가 운전의 재미가 되게 뛰어난데 그 중에 330 밸런스와 출력을 갖고 있는 330을 타다가 이 차로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떤 제네시스 G70이나 이 스팅어를 좋아하는 오너들한테는 거봐. 저렇게 차를 잘하는 친구도 이 차로 오잖아. 그러네. 거기에 되게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과연 이 차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우리 정비를 잘하는 승우가 차도 잘 알고 그쵸? 젊은 친구고 네. 차도 여러 대 바꿨는데 그 친구가 이 차를 선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친구의 사견을 빼고 우리가 이제 하체를 보고 네. 내일 이 친구가 이제 직접 리뷰를 한단 말이야. 자기가 3 시리즈를 타다가 이 차를 탔을 때의 어떤 좋은 느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줄 거고, 우린 여기서 이제 분석할 건데, 윤수는 이제 여기를 보면 아무 생각이 없겠지. 없어야 돼. 있을 수가 없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 있나? 말할 게 있나? 뭐 본인이 설명할 거 있겠어? 엔진. 엔진 있지. 있고. 이거 엔진이지. 보강반은 원래 있는 건데 내가 봤을 때 차주가 테이프를 감았어. 그죠? 이거 테이프 튜닝이라고 하거든? 데칼 튜닝? 뭔가 이렇게 본네트를 열었을 때 세차장 같은 데 가서 딱 열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진공 라인도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바꾼 것 같아. 색을 바꾼 거 색을, 이 전차주가 노란색. 뭔가 색에 좀 이렇게 민감한 친구 같아. 그죠? 근데 18년식이면 18, 19, 20, 21, 22, 23. 만 5년이 넘어서 6년 차인데, 6년 차 치고는 이런 데 봐봐. 네. 누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야, 이 차 대단한 차 아니냐. 6년 됐고 9만 킬로를 탔는데 누유가 없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차가 뭐 내구성이 좋다라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부분이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차의 원 오너가 네. 최초 차주가 차 관리를 잘한 것 잘했다. 같아. 그러니까 이게 밑에를 보거나 안에를 봐도 차주가 차 관리를 되게 잘한 거지.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어, 승우 씨. 우리 승우는 이 차를 어떻게 샀냐? 우리 노보스 게러지의 지금 주력 사업. 비대면 구매 및 비대면 수리. 부산에 있는 차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산 거야. 그리고 차를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한 거야. 네. 와서 보니까 차가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차는 스포츠카란 말이지. 그렇죠. 사실 스팅어를 스포츠카로 보기에는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어. 무게도 그렇고 전체 크기나 운동 성능이 민첩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네. GT카 계열이고 스포츠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왜냐면 370마력에 50이 넘는 토크의 후륜이면 스포츠카로 봐도 되는데 본넷이 스틸이야. 보통 이런 차들은 무게중심을 낮춰야 되거든. 낮추기 위해서 엔진을 낮게 배치하고 엔진을 안쪽으로 밀어넣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알루미늄을 하고 이런데도 알루미늄을 보통 써준단 말이야. 보통은 여기 이 휠하우스의 안쪽을 사실 알루미늄을 쓰는데 여기는 만약에 안 쓴다 하더라도 네. 댐퍼가 꽂히고 스프링이 꽂히는 상단 부분은 대부분 알루미늄을 써요. 이 정도 출력에 얘는 뭐 4천만 원대로 뭐 아주 비싼 차가 아니다라고 얘 한 5천만 원 하지 않냐 민성아? 가격은 옵션 넣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신차 값이 5천 가까이 할 건데 후륜이어도 3.3이니까 근데 알루미늄이 아예 없는 거지. 아예 알루미늄이 없고 여기가 없으면 앞에는 말할 것도 없지. 다 스틸이야. 여기는 저 판넬이니까 플라스틱이긴 한데 다 스틸. 그 얘도 당연히 스틸이지. 네. 얘도 이 스틸이 뭐야? 얘는 알루미늄인가 보다. 그래요? 아닌가? 테이프가 절연 테이프라 이게 안 붙는 건가? 아 얘는 알루미늄이네. 얘는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 이건 차주가 바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알루미늄인데 이거 알루미늄 한 건 잘한 건데 어쨌든 휠하우스조차도 아예 알루미늄이 없다라는 거는 차체를 설계할 때 현대 기아 자동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과감한 투자나 또는 이런 스포츠카를 만들 때 어떤 설계적인 측면이 소재공학을 적용하는 범위가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엔진도 이게 이제 댐퍼의 상단이면 네. 여기가 엔진의 앞단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지금 점화 플러그 하나, 둘, 세 개니까 엔진을 요 댐퍼의 양쪽을 중심축으로 해서 딱 중간에다 둔 건데 나는 이것도 요 정도만 해도 난 잘했다고 봐. 근데 원래는 사실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여기가 막혔잖아. 보통 BM이나 여기 찍어 이중수야. 네. 여기가 막혔잖아. 네. BM이나 이런 스포츠성을 좀 하는 애들은 여기를 좀 판다고 이렇게 파서 더 엔진을 집어넣어요. 더 집어넣고 이 위치가 요 이제 흡기 쪽에 관련된 이런 상단 부분에 있는 이제 흡기 인테이크 쪽이죠. 여기 흡기가 이렇게 와서 이쪽에서 이제 양쪽으로 찢어져서 들어가는데 요 위치가 사실 한 요쯤에 있어야 돼. 찍고 있냐? 네. 요쯤에. 그러니까 지금 엔진의 위치도 위로 좀. 내가 봤을 때는 한 10cm 가까이 원래 내려가야 되고 네. 내려가기 위해서 저기를 파고 더 안으로 집어넣는데 그렇게 안 했고 네. 사실 엔진이 10cm만 더 들어가도 사람들이 10cm가 들어가면 정비 용이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러는데 네. 어차피 이쪽에 있는 플러그가 10cm 들어가 봤자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그를 교환하거나 점화 코일을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 뼈다구를 만들 때, 이 차체 프레임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만들었으면 되는데 사실 나는 현대자동차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얘네가 옛날부터 후륜 베이스의 플랫폼을 옛날부터 뭐 80년대부터 90년대부터 늘 써서 그걸 계속 개량을 했으면 처음 뼈다구를 만들 때 스포츠성에 예전에는 그렇게 스포츠성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만들던 프레임을 계속 개조했으면 지금의 미국 차나 아우디나 벤츠처럼 원래 그렇게 만들었으면 이걸 집어넣기가 어려워. 네. 왜냐면 옛날에 만들었던 프레임 자체가 낮게 깊숙하게 넣는 구조로 만들지 않았던 제조회사들은 네. 최근 들어서도 그 프레임에서 얻어진 데이터 값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완전히 뒤바꿀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BM은 처음부터 후륜 베이스의 플랫폼을 만들 때 저중심에 무게중심 5대5를 기준으로 걔네 만들어서
걔네는 처음부터 여기가 파 있었어.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엔진을 집어넣고 밑에다 넣었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를 파고 집어넣으면 엔진이 밑으로 내려가야 들어간단 말이야. 위로는 못 가잖아. 창문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걔네는 아래로 안쪽으로 넣어서 만들었고 네. 나머지 옛날부터 후륜 이 세로 배치 엔진을 만들던 제조회사들은 원래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걔네들은 이게 더 앞에 있었어. 네. 그러다가 최근 10년 동안 안으로 좀 들어간 게 요 정도야. 근데 현대랑 기아 자동차는 후륜으로 된 뼈다구를 처음 만든 게 제네시스 BH냐? DH냐? BH가 처음 나온 거야? 처음 제네시스를 만든 게 꼴랑 2008년? 7년? 어쨌든 2010년 조금 전에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근에 걔네는 후륜 플랫폼을 처음 만든 거야. 네. 그러면 처음 만들 때 그걸 계산하고 만들었으면 되는데 얘네는 처음부터 컨닝했던 시점이 벤츠나 아우디의 플랫폼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BM 플랫폼을 컨닝하기에는 일단은 실내 공간을 넓게 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 구조를 얘를 내리고 집어넣는 순간 서스펜션의 구조도 같이 바뀌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는 그런 것들을 아싸리 처음부터 아예 도전을 안 한 거지. 나 같았으면 내가 만약에 현대자동차의 수장이었으면 내가 전륜에 그냥 차를 만들다가 자, 우리도 이제부터 후륜을 만들 거야. 그랬으면 나는 플랫폼 설계를 처음부터 이렇게 안 했지. 왜냐면 처음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얘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승우가 이 차를 오늘 잠깐 타고 나한테 얘기한 첫 마디가 뭐냐. 네. 대표님이 국산차를 왜 안 좋아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30을 타다 이걸 딱 타면 처음 느끼는 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걸 느끼게 돼. 근데 330이나 BM이나 이런 포르쉐 같은 거를 안 타본 오너들은 밸런스의 미학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살면서 그걸 느껴본 적이 없거든.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승우는 코너에서의 느낌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얘가 표현을 못해. 근데 뭔가 이상하대. 이상한 게 엔진이 높고 높아. 엔진이 높으니까 코너를 넣으면 그렇죠. 무게중심이 낮은 곳에서 중심을 잡고 회전을 하는 거랑 네가 생각해봐. 위에다가 무거운 걸 두고 코너를 돈다고 생각해봐.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 얘가 그거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그쵸. 이런 차를 만들면서 본넷이 사실 되게 무거운 거거든. 네. 맨 위에 있는 본넷을 이 두 겹이잖아 또. 네. 이거를 스틸로 만든다는 거는 생각이 없는 애들인 거지. 그래서 요 레이아웃을 봤을 때 뭐 이미 6, 7년 된 차를 가지고 우리가 엔진을 뭐 세밀하게 뜯어볼 필요는 없고 네. 기본적인 구성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은데 어쨌든 승우는 이걸 2천만 원 미만에 샀으니까 9만 킬로를 그렇게 봤을 때 나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라고 보고 이 차 이제 진문명을 보기 위해서는 하체를 보면 되죠. 밑으로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와서 윤서 네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 수입차들 우리가 리뷰 자주 했잖아. 네. 네가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간단해 보여요. 다른 차도 다 이래. 왜 더 간단해 보이지? 일단 이 차는 차주분이 이게 3.3에는 기본적으로 이 브렘보 이 브레이크 옵션이 들어가거든. 이 빨간색으로 돼 있고요. 알루미늄이잖아. 네. 코피 돼 있고 요게 들어가 있고 디스크는 내가 봤을 때 이제 9만 킬로니까 마모가 됐을 거라고. 네. 그래서 이제 디스크를 바꿀 때 차주가 좀 더 단단한 디스크로 바꾼 것 같아. 네. 디스크는 지금 차주가 따로 이 전차주가 바꾼 것 같고 네. 스프링도 바꾼 것 같아. 네. 스프링이 색깔이 다르잖아. 보통 이 순정들은 다 검정색이잖아. 맞아. 근데 스프링을 지금 바꾼 것 같고 댐퍼는 내가 봤을 때는 바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순정이라고 하기에는 이 스팅어가 순정에 이런 댐퍼 순정이네. 여기 현대기아 써있네. 왜냐면 스티커에 아랍 글자가 써있길래 얘네가 중동에도 차를 파니까 근데 현대기아 여기 써있으니까 근데 이게 댐퍼가 좀 굵지. 네네. 좀 굵은 편이야. 그리고 이 감압 조절이 되는 감압 조절이 되는 가반 댐퍼가 들어가 있고 자 근데 아까 내가 위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차들이 이 안에를 전부 다 이렇게 스틸로 했다라는 거는 사실 주행하면서 고급진 승차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댐퍼 스프링이 좀 물러야 돼. 댐퍼 스프링이 좀 물러야 되고 얘는 여기 상단에 요 안으로 들어서 찍을 수 있어 요거 네. 여기 지금 수입차에 버금가는 브라켓이 들어가 있어. 국산차가 이렇게 댐퍼 스프링의 상단 마운트를
두꺼운 마운트 알루미늄을 쓰는 경우는 드물어. 그러니까 요거는 칭찬. 저거는 칭찬할 만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캐스터를 많이 줬어. 그러니까 이 스팅어는 내가 봤을 때 이 하체 구성을 보면 얘네가 이제 운동성을 치밀하게 했으면 위에도 알루미늄을 많이 쓰고 요 어디에도 알루미늄을 쓰고 앞쪽으로 텐션 스트를 뽑아야 되는데 없지. 네.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찍고 있어? 네. 아무것도 없지. 아우디랑 약간 비슷한 방식인가? 아우디처럼 뒤로 스러스트함을 빼고 댐퍼를 두껍게 감압을 넣은 다음에 세게 달릴 때는 얘를 아예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스틸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잔진동 펄스가 올라올 거라고 그거를 아예 댐퍼를 무르게 해서 부드러운 스프링으로 그냥 부드럽게 가거나 좀 스포티함을 운전자가 원할 때는 아예 얘를 묶어가지고 댐퍼가 뻑뻑하게 움직이게 해서 스프링의 레이트는 무시하고 그냥 강제로 딱딱하게 가는 이런 단순한 방식을 내가 의심하고 있거든, 나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그런 시도를 했는데 이 차를 타면서 면밀하게 치밀하게 움직인다고 못하게 느끼는 거는 아마도 이 서스펜션의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 스틸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스프링과 댐퍼를 풍부하게 조율하지 않았을 것으로 나는 의심을 해. 근데 내가 예전에 이 3.3을 리뷰를 했었거든. 네. 물론 그때는 4륜이었는데 그때 내가 리뷰하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면 오래전이라 그때 내가 아마 모트라인에 있을 때 리뷰를 했을 거야. 지금부터 한 5, 6년 전이지.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감성은 얘를 타면 직발로 이렇게 쭉 쏘면 아우디 A6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났었어. 그러니까 이게 서스펜션의 구성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차를 개발할 때 현대기아 자동차는 원래 BMW를 한참 모방을 많이 할 때거든. 왜냐면 알버트 비어만이 있을 때였어. 그러니까 알버트 비어만이 있을 때 아반떼 AD라든가 그랜저 IG라든가 이런 거 세팅을 되게 잘했고 제네시스 GV80을 만들 때도 X5의 피에즈라만의 설계 구조가 많이 들어갔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만들 때 왜 얘네들은 BMW의 5나 3 시리즈의 어떤 데이터 값을 집어넣지 않고 아우디의 그 느낌을 넣는지 나는 그게 되게 의아한 거야.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왜냐면 아우디는 여기 봐봐 윤수야. 여기 있는 이걸 뒤쪽으로 빠지면 스러스트함이라고 한단 말이야. 여기 앞으로 가면 텐션 스트럿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아우디는 스러스트함을 뒤로 뺀 대신에 아우디는 요 위에다가 다시 암 두 개를 박아가지고 W25으로 잡어. 그래서 아우디는 이렇게 스러스트함을 뒤로 빼고 얘 중심이 되는 곳을 여기다가 안 꽂고 댐퍼는 댐퍼대로 놓고 위에 암을 업함을 두 개를 만들어서 이 여기다가 너클함을 잡아주는 부위를 위에서 W25으로 다시 잡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유도를 더 많이 주고 부드럽게 하는데 얘는 이도저도 아닌 거지. 왜냐면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맥퍼슨을 얘는 지금 맥퍼슨 타입인 거야. 맥퍼슨인데 하나의 맥퍼슨이 아니고 BMW가 좋아하는 찢어서 스티어링 암 따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스러스트 암 따로 두 개를 둔 거잖아. 두 개를 둘 때는 원래는 앞쪽으로 텐션 스트럿을 빼고 여기다가 강하게 꽂은 다음에 얘를 빼가지고 얘를 입체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운동성을 되게 살리는데 이렇게 맥퍼슨을 해놓고 스러스트함을 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이도저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가장 쉬운 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세팅 값을 쉽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탈 때 부드러운 이빠이 이렇게 하면 되게 부드러워. 되게 부드러운데 쏘거나 이럴 때 되게 불안하지. 특히나 고속 칼치기를 했을 때 들어가서 싹 들어가서 내가 고속으로 가면서 싹 들어갔어. 들어가면 다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갔으니까 내가 이쪽 차선으로 넘어가서 다시 직진 방향으로 잡을 때 얘가 이제 노면을 세게 못 잡아. 그러니까 운전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되게 크고 위쪽이 무거운 상태로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이런 서스 구조를 갖고 있으면 들어갔다 원복할 때 되게 출렁거리고 그 상태에서 뒷바퀴가 노면의 그립을 확실하게 못 잡으면 칼치기를 잘못하면 이제 뒤가 털린다고. 이 구성을 이렇게 하면 절대로 스포츠성이 나올 수가 없거든. 저 G70 A4전이 G70이었어요. 네 차가 어땠는데? 별로. 별로였어? A4는 뭐가 대단하길래? 그냥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운전할 때 G70 후륜이잖아요. 근데 그냥 좀 앞이 좀 노는 느낌이었어요. 오, 이렇게 생겨서 노는 거야? 네,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알겠다. 어휴. 그래서 왜 오늘 얘는 이 차 리뷰인지 모르고 왔는데.
네. 이거는 진심이야. 이거는 슉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심인 거예요. 앞이 노는 느낌이야. 그냥 맞아, 이렇게. 공허한 느낌이야. 그러다가 네가 이제 남자였으면 이- 공허한 느낌에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응. 알지? 나는 너가 먹방을 했으면 대성을 하지 않을까. 먹방도 내가 볼 때 너 정도 식성이면 그럴까? 먹방 얘 먹방은 먹힐 건데 엄청 많이 먹는데 뒷바퀴로 가겠습니다.